자, 오늘도 세무상담위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시자 세무법인 현인의 심재용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아, 그렇게 보이신다. 네네. 다행이네요.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 출연하시고 나서. 일단은 뭐 가족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셨고 네. 와이프는 이제 많이 미흡했다. 더 열심히 미흡했다. 노력해라.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저 꼼꼼하게 이렇게 친절한 또 답변해 주시니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심재용 세무사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어떻습니까? 이 세무사분들은 이제 5월이 가장 바쁘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좀 바빠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뭐 7월까지 매달 좀 큰 이벤트들이 항상 있고요. 그 중에 5월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좀 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좀 바짝 바빴다가 또 이제 좀 겨울이 되면 좀 한가해지고. 네, 보통은 이제 7월에 그러신 부가세 거죠. 일기 네네. 확정 신고까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약간 좀 수월하게 가는 편이긴 합니다. 네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도 좀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더 다뤄봐야 될 텐데 지난주 저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해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하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9746번님의 사연인데요. 시부모님께서 추후 주택 두 채와 땅을 물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면서 생활비나 여러 금전을 이체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이런 거래들이 증여 등으로 판단돼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서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실제로도 많이 좀 받으시죠?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뭐 확실하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니고 네.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상속조사 때 무조건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가족 간의 이런 이체 내역이 상속에도 좀 영향을 주죠, 당연히.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상속세는 신고하고 나면 한 약 1년 내에 조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과세관청과 가장 많은 쟁점이 가족 간의 이체 내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족 간 이체 내역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쟁점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합산돼 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속을 앞두고 자녀들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미리 증여해서 상속 재산을 이제 분산시키면 네. 상속세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때 이제 상속 재산이 합산되는 증여 재산은 증여세 신고했냐 네. 안 했냐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 간의 이체 같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활비라고 하는 부분도 생활비를 진짜 지급해야 되는 이유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급받은 자가 소득이 없다. 진짜 네. 생활비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그러면 진짜로 생활비로 소비가 됐다. 네. 또는 재산 형성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 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증여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조사 때 다 소명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렇군요. 이 뭐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 만약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될 텐데 이런 걸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증여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상속이 개시되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보는데 저희가 이제 며칠 전 거래 내역만 봐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치면 그 빈도도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고요. 10년이면 네. 강단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입출 금액이 굉장히 많고 적여도 네.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사실 한 달 전 일도 잘 기억을 네. 못하는데. 네네. 그래서 생활비나 이런 거를 사연자분께서 지금 여러 금전들이 이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좀 명료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상속 개시 전이라도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당연히 합산되는 건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현재 하셔야 되는 거는 금전 이체 내역 중에 증여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증여세 신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거 생활비로 볼지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는 예상 상속세 산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기대 수명 등을 좀 고려해서 상담하신 다음에 이거 증여받는 게 유리할지 네.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유리할지를 좀 판단하셔서
재산 승계 계획을 좀 미리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속으로 그때 한꺼번에 받는 게 그렇죠. 좋을지 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10년 내라는 게 참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뭐 아까 기대 수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분위기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자식이 그 10년 내에 이거를 좀 계산한다는 게 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네, 자녀분들께서 이제 벌써 말씀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제 대비하시고 말씀을 먼저 꺼내주시면 굉장히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네. 이렇게 저희도 오늘 짚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세무상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오늘 상담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하고 계신 분들 엄청 많이 네. 계시죠. 또 이 형태도 전세 있고요. 월세, 반전세 다양한데 이게 이제 형태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월세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네. 보증금만 있으면 전세, 매월 지급하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 월세가 함께 있으면 반전세라고 하는데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 그냥 단순하게 받는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잡고요. 네. 보증금의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곱해요. 보증금에. 아, 보증금에. 네, 그래서 그걸 간주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아, 그렇군요. 간주 임대료. 네. 네.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좀 간주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이게 간주 임대료란 단어 뜻은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아하. 즉 임대 수입으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이게 세법상 용어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보증금 받은 부분에서는 이자 정도 이익은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은 수익으로 잡겠다. 대신 이게 뭐 실제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자율은 법에서 정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월세 받는 사람과 보증금만 받는 사람의 과세 형평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보통 통상적으로 몇 % 정도 이렇게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간주 산정할 때 임대료 말이죠? 이자율이 지금 23년, 그러니까 네. 지금 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2.9%고요. 네. 2024년에는 이제 개정돼서 3.5%로 또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3.5%. 이게 이제 기준금리하고 그런 거하고 같이 연동돼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예전에는 1.2%이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주택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있고 그 비과세 대상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택 양도소득세는 네. 비과세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에도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주택 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주택 수 산정하는 방법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대원칙은 이제 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이요. 네, 예를 들어 본인이 한 채. 배우자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수는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네. 세 채가 되는 거고요. 네. 3주택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때는 주택수만 합산하는 거지 계산은 각자 한다고 보셔야 돼요. 주택수는 합산하고 계산을 네. 각자 한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네. 근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지분이 더 크신 분, 그분의 소유 주택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법이 중간에 한번 개정돼서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소수 지분자는 보유주택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소수 지분자의 주택도 그 가지고 계신 지분 상당액 월세 수입이 600만 원 네. 이상이거나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30% 이상 가지고 계신 소수 지분자는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하. 쉽게 얘기하면 네. 월세가 고가인 주택 그리고 기준 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소수로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작은 지분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죠. 그분들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요즘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주택 아파트를 네. 소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12억이 넘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월세 수입 뭐 따로따로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12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1주택만 갖고 있어도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과세가 되고 그때는 지분율에 나눠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는 부분이 좀 생소한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양도소득세 그 주택 그 산정할 때 말이죠. 그때 1세대와는 좀 다른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에는 세대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딱 합산 규정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던 뭐 네. 세대, 독립성, 생계 여부 이런 것들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청취자분들은 주택 임대 소득 계산을 위한 주택수는 부부 합산 계산한다. 네. 그리고 공동 소유는 지분율이 큰 사람 소유로 하되 예외가 약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 합산
부동산 그리고 지분율 큰 사람 소유 일단 그렇게 본다. 네.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나누는데 네. 일단 1주택자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를 기본 전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1주택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비과세냐? 그건 아니고요. 1주택이 해외에 있는 주택이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네. 그게 하와이에 있는 거예요. 어우. 갑자기요? 네. 왜냐면 이게 저의 고객 한 분 중에 한 채가 있는데 하와이에 전원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 대단한 있어요. 분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데 네. 한번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해외 주택을 1주택 갖고 계시거나 또는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준시가 10여 원을 넘어간다. 네네. 그리고 월세가 발생된다. 이런 경우 두 가지에는 1주택만 갖고 있어도 과세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12억 원 넘으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과세가 된다. 네, 그럼 12억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했을 때 이제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보람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잘 아시듯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도 12억 원이었는데 이거는 네. 이제 양도가액 기준이고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12억이 기준시가 기준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숫자가 같지만 의미하는 바는 둘이 전혀 다르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자, 지금 1주택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이 두 채 있을 때 2주택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1주택과 다르게 월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요. 네. 1주택과는 달라졌죠. 이게 고가주택, 해외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네. 월세액이 얼마냐도 따지지 않고 네. 2주택부터 월세는 과세된다.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이순재 씨가 말씀하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2주택. 목소리가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월세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이제 보증금은 언제 과세되느냐? 이제 보증금은 3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과세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2주택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고 그렇죠. 월세만 네. 과세가 있고요. 네. 3주택자 이상부터는 보증금 과세 네.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간주 임대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되고요. 네. 근데 뭐 보증금 몇 억 받았는데 몇 억이 다 과세냐? 이건 아니에요. 아까 네. 법정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할 때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합한 금액에서 3억을 빼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60%를 또 곱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거니까 네. 단순히 얘기해서 이제 3주택 이상인데 내 보증금이 2억이야. 2억이면 간주임대료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네, 3억을 빼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소형 주택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원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제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는데 일단 소형 주택이 뭐냐 네. 요건을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소형의 기준은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네. 한 12평 정도 돼요. 12평 정도.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하거든요. 네.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주로 자금 원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들, 다세대 주택. 네, 여기에 네.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소형 주택은 10채를 1억씩 그럼 보증금 10억이잖아요. 네. 그래도 간주임대료는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네. 10억이 합산해서 보증금이 10억이 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작은 주택들은 또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군요. 이 소형주택 보증금은 또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형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네.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네.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없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월세는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이따 2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뭐 상담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지금 즉석에서 문자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좀 네. 상담 가능하실지. 3983번님이요. 세무사님, 저희 부모님은 각각 창고 건물 한 동씩을 임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임대 소득이 많지 않고 따로 소득도 없으신데 네. 항상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유일한 노후 자산인데 좋은 절세 방법 없을까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분은 지금 그 주택이 아니고 네네. 그 창고 건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좀 네. 다른 거죠. 네, 주택임대소득은 일단 창고 건물이라 하면 일단 뭐 일반 상가 임대 같은 거랑 비슷한 거고요. 네네. 이건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채다, 두 채다, 뭐 면적이 작다 크다 이런 게 없고 네. 그냥 과세하면은 그러니까 임대하시면 과세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택임대소득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일단은 뭐 임대소득이 많지 않은데 따로 소득도 없으신데 항상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하면 창고 임대업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이제 필요 경비 부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원가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단순 창고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승용차 관련 비용 같은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 같은 부분에 잘 챙겨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에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감가상각비를 반영이 됐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셔서 비용을 일단 잘 챙겨 보시는 게 좀 절세할 수 있는 네.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따로 지금 소득도 없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네. 자녀분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셨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네. 네. 자,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저 홍삼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더니 차를 세워두고 잠시 차를 정차해두고 나선홍 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이번 선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세법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가요? 대만이님. 네, 그러셨네요. 자, 그러면 반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 계산 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수를 합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늘 참 쉽네요. 주택 임대 소득을 계산할 때 부모와 자녀의 주택 수를 합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심재용 세무사님께서 거의 답을 알려주셨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힌트를 한번 주실까요? 지난주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오히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네네. 네.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양도소득세 그 계산할 때 자녀와 부모 같은 세대라고 네네. 하면 합산이 됐었죠.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네. 문자가 이렇게나 많이 오나요? 아무래도 우리 심재영 세무사 나오시는 날은 문자가 쇄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홍삼 선물 또 가득가득 있으니까요. 많이 플보내주시고 제철 강원도 곰치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치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손식물성 샴푸 리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리닉 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주고 계시거든요.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전화 상담 해드린다고 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부천에 사는 유경철입니다. 부천의 유경철님. 예. 네네. 어떤 사연이신가요? 제가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요. 네. 홍성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땅이 좀 계셔요. 네. 근데 아버님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네. 제가 지금 52살이에요. 그럼 꽤 시간이 흘렀네요. 예, 근데 상속을 안 받고 네. 그냥 놔뒀거든요. 상속 받으려면 또 일과 시간을 쪼개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놔뒀는데 아하. 그게 만약에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세금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제 상속 개시일 뭐 6개월
전까지 뭘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무사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유경철님은 지금 50대 초반이신데요. 42년 전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네. 부분은 뭐 상속세나 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 당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세금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 상속은 그때 돌아가신 날 개시가 된 거고 네. 이러면 상속인 그러니까 그때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미리 명의 정리를 지금이라도 가서 해 놓으셔야 앞으로 뭐 이 토지가 양도가 되든 아니면 이 토지가 재상속이 되든 할 때 좀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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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절차를 좀 밟으면 등기 좋을까요? 같은 거는 이제 법무사님들께서 주로 보통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정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이거 상속으로 이거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등기 원인을 해가지고요. 본인 또는 다른 상속인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게 협의 분할 또는 이게 지분을 나눠서 네네. 상속 등기를 해서 절차를 마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버님 명의로 이 토지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망자의 그 명의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러면서 세금은 계속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뭐 재산세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그 관할관청에서는 그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 유경철님, 예예. 네, 좀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네. 찾아보셔가지고 일단 요 등기를 좀 일단 네.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리 그죠? 정리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아니 그렇지 않고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둔다면은 놔뒀다가 나중에 막말로 뭐 매매라든지 이런 네. 그렇죠. 아, 매매할 때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걱정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리 소유를 아버님 명의로 이제 해 놓으시고 나서 네. 하셔야 매매나 이런 부분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유경철님 앞으로 일단 그 등기를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네. 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십시오. 네, 부천의 유경철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그 돌아가시면 그 날짜로 인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까? 네, 상속세는 다 상속 개시일 기준, 그러니까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도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을 그렇군요. 모두 합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상담.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주택을 이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을 때 누구의 주택수에 이거는 또 포함이 됩니까? 아까는 뭐 저 지분이 많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부러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부부 사이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한 명한테 몰아준다.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 네. 이게 실무상으로는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주택수 판단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유주택수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 임대주택수 기준입니까? 네. 이게 이제 주택수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임대하고 있는 주택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아예 잊어버린 때가 있어요. 근데 네네. 결론은 주택수는 임대 주고 있는 주택이 아니고 보유주택수입니다. 보유주택수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택에서 하나 거주하고 있고 네. 2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이러면 보유주택은 3주택이잖아요. 네. 이러면 월세도 과세되고 간주임대료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보통은 이제 임대주택 수만 이렇게 따지게 되시는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수도 포함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반짝 퀴즈 한번 더 드릴까요? 네, 오늘 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홍삼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홍삼 받으실 분들 자, 문자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짝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택 임대 소득 계산할 때 부모와 자녀의 주택 수를 합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 계산할 때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를 합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입니다. 자, 세무사님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퀴즈 드리고 나서 바로 이 질문을 하면 또 퀴즈 답을 거의 가르쳐 드리는 건데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요.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이제 거주할 경우에 본인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까? 일단 이제 앞으로 월세 따질 때는 주택수부터 따져보는 걸로 할게요. 네. 이제 주택수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단 부모 자식 간 주택임대소득 계산을 위한 주택수에는 함께 살더라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네. 양도세 주택수가 아니고요.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부모 한 채, 자녀 한 채 되는 거니까 서로 네. 합산이 아니니까 각자 한 채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녀가 임대 주고 있는 한 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에 있는 주택이다.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다 하는 경우에는 월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을 위한 주택수는 부부만 합산한다. 양도세 주택수 헷갈리시면 안 된다. 네, 이런 거. 네. 네네, 잘 기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OX 네. 정답이 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 세무가 역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네, OX도 이렇게 찍어버리시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신데, 네, 자 일단 사연 하나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임대소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주택이고 6억 이하 집이고요. 월세 60만 원에 임대 중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려 했더니 임대소득도 합산과세나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자, 이 사연 경우 이제 과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요. 이분은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법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사연 앞에 힌트가 다 나와 있네요. 일단 1주택자 6억 이하 요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1주택자의 경우 과세되는 경우는 하와이 또는 고가주택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네. 자꾸 하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해외 주택을 그래, 얘기하는 일본은 거예요. 이제 해외 주택의 어떤 예를 들어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6억 이하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기준 시가가 제가 볼 때 뭐 시가 기준 해도 되고 기준 시가 기준 해도 되고 뭐 12억 초과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매년 지나서 기준 시가가 매년 상승해서 만약에 기준 시가가 12억 초과됐다. 네. 그러면 이제 과세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이거는 그거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기분 좋은 과세 아닐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한 주택 수가 2주택인 경우, 네. 이럴 때는 이제 월세, 월세 과세 네. 됩니다. 그렇죠. 네. 네. 2주택인 경우는 이제 보증금은 아니죠. 네, 과세 보증금은 제외고요. 3주택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하나가 지금 문자로 들어왔는데 네. 4704번님이십니다. 네. 부부 각자 명의로 세무사님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부부 각자 명의로 일시적 이가구에 해당되고요. 기존 주택이 매매가 안 돼서 신규 주택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네. 양도세는 일시적 이가구 뭐 비과세가 있어요. 네. 규정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도 했고요. 네. 근데 주택 임대소득도 관련해서 혹시 이런 규정이 있냐라고 있느냐. 물어보신 건데 네. 아쉽게도 일시적 2주택 관련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없는 건가요? 오히려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네. 한 개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가 되는 거죠. 네. 이분은. 네. 그러니까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따르면 이제 과세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 임대 소득. 그러니까 네. 주택이 2개로 겹치는 구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발생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는 일시적으로 뭐 이사나 어떤 학업이나 질병 때문에 했을 때는 일시적 그 2주택자는 그 2주택으로 안 본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임대소득은
되는군요. 과세가 되는 거군요. 과세가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제외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2주택에 해당되는 기간은 그냥 과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심재용 세무사와 함께 저희가 오늘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각자 1주택 보유하다가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이혼을 했을 때 말이죠. 이럴 때 주택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네. 자, 단서를 조합해 볼게요. 자, 일단 이혼 전은 각자 1주택이라면 부부 합산 2주택자 네. 해당했고 이혼 후에는 각자 주택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 부부가 아닌 상태로 각각 1주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어때 좀 감이 오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혼 전에는 부부 합산 2주택이니까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고 이혼 후에는 각자 1주택 되니까 과세 대상 아니다. 아, 이제는 거의 맞죠? 박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나박사죠. 근데 1주택 되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고가주택, 그렇죠. 해외주택 아니라면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주택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취자 여러분도 좀 정리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였고요. 네.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는 그냥 종합과세 강제로 됩니다. 네. 일단 금액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요. 네. 금액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게 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떤 혜택이냐면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로 네. 그리고 다른 소득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버려요. 별도로 네. 보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타소득 그러니까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종합과세라는 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 근로, 금융, 기타 뭐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건 이제 5월에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겠는데 네. 여기에 내가 작은 도소매업도 하고 있다. 이러면 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소득도 또 있다. 그럼 네. 이것도 다 합쳐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점점 올라가니까 네. 세율도 6, 15, 24, 35, 38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게 세율이 누진 구조라서 그런 건데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려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돼요. 네.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시면 그 합쳐진 소득과는 별개로 얘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하는 거고 네. 따로 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14%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월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좀 알아보고요. 오늘 말이죠. 문자가 역대 최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저 올림픽으로 따지면 네. 금메달을 오늘 따신 겁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심재용 세무사님의 인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네, 감사합니다. 문자창에 지금 주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저 오늘 주택 임대소득 관련해서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서울시 마을세무사 우리 심재용 세무사님 찾으셔도 되고요. 네. 각 구청에 또 이렇게 네, 연락하셔서 지역마다 마을세무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반짝 퀴즈 저희가 아까 내드렸는데 주택 임대 소득 계산 시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를 합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심재용 세무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저희가 부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부만 합산한다. 네. 부부나 합산하고요. 부모 자녀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네. 네. 선물 받으실 분 3642번 1358 9615 3404 0451 7260 0511 6897 1797번님 홍삼 화장품 세트 곰취차 어떤 선물 받으실지는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저번 주가 생방송 데뷔였고 올해가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200번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제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세무상담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재용 서울시 마을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